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얼마 전 KBS 세계는 지금에서 런던의 부동산 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거주는 하지 않고 몇 년째 비워둔 집이 런던에만 2만 호가 넘고 그 덕에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자 서민들이 노숙자화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그렇게 몇 년째 빈 주택을 무단 점거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한 빈 주택에 임시 숙박하게 된 노숙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안 될 건 뭔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집은 사람이 살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리고 주택 문제가 무단 점유로 해결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의 주택 정책과 복지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위해 투기하고 집은 몇 년째 비워둔 행위가 그 결과로 집을 뺏겨 추위에 얼어 죽느니 그 빈집에 임시로 무단 점거한 행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윤리적인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은 과연 절대적인가? 부동산 문제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만 다뤄집니다. 그런데 노숙자의 한글을 듣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릴 적 아예 유치원에서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의 윤리라는 별도의 교권을 통해서 근본적인 가치체계 레벨에서 관점을 만들어주지 않는 법과 정책만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입니다. 네. 월요일이 아닌데 왜 화요일도 힘들죠? 네, 피로의 누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 뉴스입니까? 네, 세계일보가 국정원이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쯤 작성한 문건인데요. 각각 제목이 우상호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1.6 재보궐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이렇게 3건입니다. 이 보고서는 11.6 선거 이후에 야권 좌파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 경찰이 일벌백계식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검경이 타겟이 된 인사들의 수사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문서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자신의 거치와 연계하는 이제 주민투표에 해부하는 승부수인데, 예. 승부수로는 아마 우리 정치사의 길이 기록될 셀프 탄핵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게 10월 26일이었으니까 그 선거 직후, 박원순 시장의 당선 직후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성호 의원이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이 통화로 있었던 뭐 문자로 있었던 카톡으로 있었던 다 소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찰 문건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고서 작성의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이긴 하지만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 이 개인 사찰을 과연 중단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이 문서가 많아요. 다른 문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관련해서 선거사범 관련해서는요. 공장장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대회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선거사범으로서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국정원이 저를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따라다니죠. 좀 사랑을 문건으로. 예. 제 이름이 국정원 문건에도 등장한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전에서. 예. 그런데 네, 직접 문서로 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거의 정치 국정원이 아니라 정치 컨설턴트예요. 네,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정치 컨설턴트이자 신분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정원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 SNS 장악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세계일보가 또 어제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SNS 장악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명인물 다양한 매체, 온오프라인 작업을 총동원해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의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꾸자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1.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내준 이유로 그 SNS를 지목을 한 건데요. 국정원은 이를 위해서 보수권, 적합 인물, 사건, 문화, 콘텐츠 영역 확대를 해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또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파워 아바타. 파워 트위터리안 뭐 파워 블로거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고. 네,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쉼표가 쓰여 있거든요. 네, 그게 이 말은 이들 유명 인사를 이제 아바타로 쓴다는 얘기니까 이들 인사의 워딩을 정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뒤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아바타로 쓰는 이 사람들을 우리를 대변하는 유명 뭐 블로거로 키워 육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바타라고 표현했어요. 네,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이죠. 예, 특정 유명인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소설가 이모 씨, 유명 모델 김모 씨, 개그맨 K 씨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을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사찰 민간인 사찰에 정황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이러하고 이 사람은 뭐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대화나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통화가 오랫동안 축적되고 그 사람 성향을 분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요? 친구도 아닌데.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정치 성향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만난 사람들은 사찰을 계속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목할 내용은 국민의 마음에 침투해서 머릿속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이거는 이 적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칠 때 이런 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전단이 이 시발대를 운영한 거. 그렇죠. 국정원 심리전단을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이 보고서가 내용이 풍성해가지고 주목할 대목이 많아요. 보면 보수 진영이 운영 가능한 매체들을 전부 연계해서 보수 여론을 총집결시켜야 된다. 이게 미디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큰 선거, 뭐 대선 총선 이럴 때면 보수 미디어들은 굉장히 동일한 프레임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의 동일한 논조로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런 보고서를 보다 보면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심증만 있다가 또 하나의 정황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거죠. 다 묶어서. 네, 물증으로 아예 나온 거죠. 매체들을 묶어서, 총집결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 대형 커뮤니티 보면은 마치 자신이, 이 시점 당시로는 야권, 뭐 진보진영의 특정 후보의 열렬 지지자인 척한 사람들이 꼭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진보진영의 후보들 간을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조직적인 활동이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들을 독려하고 조직적으로 하라고 하는 역시, 거기도 컨트롤 타워가 뒤에 있고, 이 컨트롤 타워가 최종적으로 국정원은 아닐지언정 국정원을 손으로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하고 거기 분위기를 흐려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못 찾아오게 하거나 서로 반목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쟁 후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한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후보가 손을 들어주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게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짐작했던 것들이 이 보고서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나쁜 놈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네,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사범. 네, 무죄 받으셨죠? 네. 선거사범이고, 잡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자,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불과 뭐 1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도, 보면은 우리가 의심해왔던 정황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있죠. 다음 뉴스는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였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가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년 만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이 다시 구형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이번 문건이 나오면서 구형 연기가 됐습니다. 이 문건을 포함해달라는 거겠죠.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에 특정 정권 하에서 과연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화가 이루어진 판결인가 의구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뒤집을 수 없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럼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판결들, 법원 내에는 판결이 다 기록돼 있죠. 근데 사법부들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거 사실 논란이 되는 판결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예, 당시 법정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일부지만. 예. 그래서 사법부의 논란이 되는 판결들을 민간에서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기록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언론이, 일정 정도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사례들을 최근에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정확히는 무죄 취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만 사실상 무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무죄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뭐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법률적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원세훈 박근혜 정부의 탄생의 어떤 정당성 일부를 훼손시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하는 대목을 이제 털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자,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문제 삼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민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다음 문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예정됐던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대변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의 왼발이 심하게 찢어져서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룬다고 불출석 사유서 설명했습니다. 교통당국 관계자도 청와대 지역 시절부터 약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이 구치소 문턱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턱에 부딪히면서. 예. 아프실 예정을 이렇게 소화하실 줄은 전 몰랐네요. 어쨌든 잘 소화하셔서 예. 재판 하나를 건너뛰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남아있다거나 하면서 몇 번 더 건너뛸 수도 있겠네요.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구속 만료일까지 버티는 전략이라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술이 지금 나온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본인이 불참하면 불리한 재판이었다고 하면 발가락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을 텐데.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목도 많이 됐고요. 서로 만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5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최순실 씨와 대포폰으로 총 8차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8차례. 횟수도 뭐 물론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통화 시간이죠, 시간. 통화 시간이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는 시간대만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렇죠. 예. 앞뒤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독대 시간,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통화가 많았고, 그 전후로 전화가 빽빽하게 왔는데, 그 독대 시간대에는 전화를 걸지 않아서 일부러 피하고 전화한 것 같고, 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독대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인 거죠. 그럼 장시호 씨가 뭐 독대 면담 일정 이런 수첩, 뭐 종이를 본 적이 있다고 최순실 씨 방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고, 통화의 내용은 몰라도, 예. 그 시간대를 피해서 집중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뭐. 계속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정황인 거죠. 네. 네. 이거 전체를 부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K스포 재단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최순실 씨와 의논하지도 않고 맡긴 적도 없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애써서 길을 쓰고 만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최순실 씨한테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 예.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는 아니었죠. 본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 부탁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관련해서 어제 TV조선이 검찰의 최순실 씨 수사기록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자와 사적으로 대한 게 이런 식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SBS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도 표했죠. 예. 표했더니 SBS가 녹취를 공개해버렸죠. 예.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기자의 후속 취재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원내정책회의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게 보여요. 국민의당이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의 케이스도 그런데 분명히 이제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케이스도 SBS 기자가 사적 대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집에서 밥 먹다가 또는 뭐 둘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취했다든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후속 취재였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정도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피해의식이랄까요?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안도 이렇게 SBS 기자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렇게 아니고 이제 파업 현장에 찾아가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거기 가서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사안인데 이걸 보도한 언론을 탓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면이 돌파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취재했다고 생각하는 SBS 같은 경우는 녹취를 아예 공개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적을 자꾸 찾는데 예. 이렇게 되면 바깥의 국민들을 점점 더 설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전반적인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연도를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그 검찰의 여당 대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하자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기류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흘러가다가 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권력 해바라기성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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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이전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까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또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그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또 수사 상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작년 리베이트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리베이트 사건이요? 작년 리베이트 사건 때는 제가 좀 업무 처리 미숙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뭐 대단한 죄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두 번이나 청구하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미 씨 조작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죠. 정말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을 또 자꾸 또 윗선에 연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에 대해서 또 영장이나 또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 무죄 판결 났는데 검찰 수사한 검찰이 뭐 사과하거나 책임졌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당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에서 출발을 했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서 선관위 기준에서 고발 대상이 됐던 것이고 출발은 국민의당 내부 제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억울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네. 비슷해요. 결과는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예, 제 말은 리베이트 사건이 뭐 어떤 음모나 혹은 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자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요. 예. 출발은 저희가 국민의당이 미숙함으로 예. 단초를 제공했죠. 작년에도 리베이트 사건도 네네. 무슨 계약서를 뭐 위조한달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검찰이 이제 침소공대 가지고 뭐 마치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막대한 타격을 줬고요. 네. 이번에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언론에다 뭘 얘기하고 뭐 이준서 전 최고가 개입이 됐다. 뭐 무슨 박 전 대표한테 뭐 보고가 됐다. 뭐 이렇게 자꾸 침소공대 가지고 마치 국민의당 전체가 이것에 무슨 관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지금 사건 과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당신은 검찰 인지수사가 아니라 이제 선관위 고발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준서, 이게 핵심인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과 이유미 씨의 진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미 씨는 일관되게,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자신은 조작된 자료인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대립하는 건데, 네네. 물증 같은 거는 대단히 약한 것 같고 정황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국민의당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 진술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단지 검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여론조사 따르면 단독 범행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70%가 넘는데 물론 여론이 유죄라면 유죄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구 진술을 더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심증인데 국민의당은 예. 밖에서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여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꾸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통화를 했는데 뭐 문자를 보냈다. 또 뭐 이것저것 다 뭐 잘라버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불리한 문자 같은 걸 보도하고 하니까 국민 여론은 당연히 그렇게 뭔가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윗선에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돈 받은 것도 없었고 억울하다 했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다 무슨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다 돈 받아먹고 뭐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한 걸로 다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멍이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유미 씨 조작 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언론 같은 데서 그것을 자꾸 이제 뭐 전폭 쥐고 마치 뭐 위에서 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제와 관련 없이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검찰이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당시, 안철수 후보의 딸이, 혹은 부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게 명백하다고 제보자 녹취 파일을 민주당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대선 막판에 계속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일개 당원이 혼자 한 것이지, 민주당 전체가 몰랐다. 그럼 의원님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그거 믿기 힘들거든요. 물론. 사장님도 논리 비약인데요. 그거하고 다르죠. 문주영 씨 특히 의혹 사건은 상당한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이슈가 그 당시에 이유미 씨가 녹취록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이슈가 됐다면 저희가 검증을 더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문주영 씨 그 특혜 취업 사건이 이미 이슈가 돼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추가적인 증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증에 소홀해하고 덜컥 믿은 그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가족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근거가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근거가 좀 약하죠. 상대 후보라서 근거가 약하다고 상대 후보 주장이 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좀 약하고 문주영 씨 특혜 취업 사건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 측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에 가깝다. 억울하실 수 있으나, 그래서 그걸 곧장 검찰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기엔 혹시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하필 그때,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나왔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그 주고받은 정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굳이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검찰에 얘기하더라도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으로 한 거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그런 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 구속 기소하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또 영장을 청구해갖고 그걸 이슈화해가지고 언론에도 계속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예. 근데 사실,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도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면 예를 들어서 5월 5일 최초 기자회견 했는데 5월 6일 날 사실상 유유미 씨가 제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굳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BBK로 기소돼서 형을 살았는데요. 당시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은 그러나 뭐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의원이 그 유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사법적으로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정치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이번 건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뭔가 파일을 조작해서 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서 기소돼가지고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본인이 말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그 유죄 판결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또 보고 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할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그 판단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입장은 잘, 이해했고요.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의원님이, 설득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입장 발표가 늦다. 무슨 얘기든지 간에. 이런 문제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타이밍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용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은데, 뭐, 이번 건도 좀 이제 빨리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뭐, 이렇게 국민당에서는 뭐, 소나기를 뭐, 피해가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 대표께서는 그,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사실관계가 또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뭔가 입장 발표 하실 걸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또 만약에 또 이준서 전 최고위 관계가 없는 걸 전제로 발표했다가 또 검찰에서 또 이준서 전 최고위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면 또 이게 꼬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또 제가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입장을 표명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뭐 영장을 발부할 건지 아니면 뭐 하지 않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걸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결국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원내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처리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것이 그 추미애 대표 사퇴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원내 현안을 극적으로 풀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대표가 이 일로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뭐 어찌 보면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판단도 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 사상 가장 그 국정에서 소외된 대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국정을 원만하게 국정을 꼬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존재를 인정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대표가 일부러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국정을 꼬이게 해서 존재감을 청와대에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정권 초기인데 뭐 여당 대표라고 해서 아무런 대접을 먹고 뽑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이신데.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정 운영에 지금 참여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동반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뭐 곱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그럼 여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으면 이게 가능하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복귀할 수 있다.
뭐 추미애 대표께서 당대표 사퇴해야죠. 예, 여당 대표로서 뭐 야당을 깔보고 지금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태만이 오로지 이 난국을 타개할 할 길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여당 대표를 자주 만나셔가지고 여당을 좀 같이 좀 사태를 종료할까요? 공간자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명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웃 일본 정국이 또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지지율이 오두막질 치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본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자, 내각 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떨어졌고, 예, 그리고 아베 그 총리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도 네네. 1년여 만에 물러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보다 더 낮은 건지, 그리고 지금 질문 한 건에 너무 많습니까? 왜 갑자기 떨어진 건지, 예,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공영방송인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NHK가 조사한 지지율은 35%,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 우위께죠. 31%까지 내려가는 그 바닥을 쳤는데요. 지지에 그 하지 않는다라는, 지지율보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 퍼센테이지도 NHK 경우는 12%가 증가한 48%,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사가 조사한 불지지는 52%에 달했습니다. 과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여론 환경이 되었다. 이게 이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까? 네,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 이전에 왜 아베 내각이 5년 전에 한번 출범했다가 1년여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2006년 9월에 시작해서 2007년 정확히 9월 26일. 네, 5년이 아니군요.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지지율보다 더 낮은 겁니까? 훨씬 낮습니다. 아하. 일본 내각이 인기가 없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아주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겁니까? 굉장히 떨어진 거죠. 왜 그러느냐면 자민당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긴 했는데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단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을 대적할 정당이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31%, 그것도 요미우리 신문사, 그 아베 내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요미우리 신문사가 조사한 여론조차도 그 불지지가 52%에 달하고 또 그리고 지지율이 31% 바닥을 친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르니까 여쭤본 것이고.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스캔들이 터져나오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크게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사카의 모리토모 학원에 그 8억 엔에 상당한 구이자를 1억 엔대의 그 헐값의 불안 특혜를 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베 수상이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각계 학원에 그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각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국민들의 민심 위반인데요. 근래 몇 년 동안 그 안보법인이 해서 많은 하루에 1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위를 하는 사태까지 있을 정도로 그 아베 내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국민들의 그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법 통과시켰고 그리고 다시 지금 헌법을 개헌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확실히 돌아서서 이 세 가지 이후로 지지율이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2일 날에 도쿄도 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도 이나다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에게 노골적으로 한 표를 달라 발언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도요타 마유코 중의원이 여성 의원입니다. 50대 비서의 머리를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폭로돼서 이래저래 아베 내각뿐만 아니라 자민당 의원까지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각뿐만 아니라 당까지 좋은 소식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심이 이반해 왔고 계속해서 안보라든가 북한을 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경우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원 스캔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그리고 그 학원 스캔들이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거짓말로 덮으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죠. 네, 그런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추락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번에는 통상 개각을 하기도 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이미 7월 9일 날 아베 수상이 12월 초에 다음 달 초에 개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민당 내에서는 좀 더 빨리 하자. 좀 더 빨리 개각을 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12월 초까지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제출을 하자. 이렇게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각도 빨리 하고 개헌안도 빨리 내자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는데요.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절대 속지 않는다. 아베 수상이 일본을 위해서 강경 우익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는데, 절대적인 지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 권력,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학원 문제라든가 두 학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땅을 8억 원대를 1억 원대를 준다든가, 그리고 수의학부를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현상이 마에카와라는 그 사무 차관이 네. 그 주미연 청문회 비슷한 그 성격의 신문에 나와서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저의 압력을 통해서 수의학부를 허가를 해줬다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무성 차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관급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파문은 앞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차관이 네. 이게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담당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베 수상이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담당했던 사무차관이 압력을 넣어서 그 이사장이 친구인 그 대학교에 그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 초기가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정부 인사들이 나가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몰락하게 된 건데, 지금 일본 언론이 저도 보도 일부를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단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당선되기 전에도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선되는 후에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 G20에서 한일 정상 보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국 수반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그렇게 사실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의 큰 관심사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합의한 위안부 문제 이행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문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이행은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비교적 일본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진보 언론조차도 문 대통령을 친북 성향으로, 우익 언론사는 종북으로 매도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북한 문제 모두 문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간단히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띵크탱크 관련 보도를 저희가 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 혹은 재단들이 미국의 작은 지원을 참 많이 한다. 그래서 친일본적인 지식이나 정책 기반자들을 육성한다는 보도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그런 정책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문제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표가 안 나게 일본 정부가 관계된 자금이라는 것을 모르게 민간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령 일본 선박진흥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태평양 전쟁 비시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지인데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그런데 사람이죠. 자식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구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단의 자금으로 공부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더 됐는데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많은 주제거든요. 이 문제만 별도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서 저희가 일단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를 이렇게 접기는 아쉬워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다루더라도 오늘 이 질문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JP뉴스 유재순 대표와 나눴던 인터뷰 마지막 부분 일본 정부 그리고 혹은 뭐 재단들이 미국의 여러 재단 자금 지원을 해서 친일본 성향의 학자들 혹은 뭐 정책 기반자들을 육성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일본이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외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유재순 대표에게 했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답변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끊어졌는데 그 질문 좀 마무리를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말씀하신 그 정책이 네. 일단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이 그 친일본적인 그 현지 그 인들을 육성하는 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학자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령 우리나라의 신뢰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선박진흥회라는 그 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그 태평양 전쟁의 비시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지입니다. 징역도 3년 살았고요. 예. 그리고 이 재단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진보 세력들한테는 그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마약이라든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네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히 돈을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일본 선박진흥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치인한테도 그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입을 막았던 거죠. 네. 비판하는 세력을 입을 막았던 그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 대학에 들어가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죠. 예. 아시아 연구기금이라는 그 이름만 살짝 바꾼 겁니다. 한일 협력기금 성격으로 100억 원대의 그 지원을 받은 대학도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이죠. 네네. 그리고 10억 원대는 안암동에 있는 대학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심포지엄을 열고 친일적인 그 성격의 예. 그 세미나를 열고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일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거든요. 이 연구기금을. 네. 그래서 각 세계의 독일 같은 경우는 일본 연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현지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성공했느냐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그 모임 재단의 멤버들과 뉴라이트 멤버들이 상당한 교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뉴라이트 멤버들 학자들도 이 일본 선박진흥회라든가 일본 연구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금을 받은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행한 그 학자들을 그 목표로 한 그 친일파 만들기 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략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별도 꼭지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자, 핑미.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 공석이 된 나라사랑 후임 패널을 뽑기한 라디오 사장 최초의 오디션. 예. 지난 시간에 황영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출연하기도 전에 2분만은 안 된다는 문자가 쇄도했던 설마 2분을? 이라고 하는 문자가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도 전부터 바른정당에서 다 좋은데 2분만은 안 된다고 하는 문자가 폭주했던 분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여름 사나이입니다. 하태경입니다. 여름 사나이 저희가 이제 용문자도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황영철 의원 나오셨을 때 혹시 다음 사람은 2분일 리는 없지만 2분이면 절대 안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비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나왔습니다. 네, 점수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 역대 최고 기록은 홍준표 대표였거든요. 제가 그 기록을 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울 거고요. 지금도 벌써 하태경 의원 싫어요. 이런 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깨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프로에 굳이 나오고 싶은 핵심적인 이유는. 굳이 나오고 싶은 핵심적인 이유. 인지도 상승 안 해요. 인지도 상승 안 해요. 이미 높다, 나는. 왜냐면, 그게 수치로 입증이 된 게, 제가 이혜원 대표한테 졌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이겼어요. 네. 그잖아요?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살짝 이긴 걸로. 조금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게 사실 이긴 게 여기 덕분 아니니까. 제가 굳이 나온 이유는, 바른정당을 뛰어넘은 더 높은 역사적 과제가 있다. 일개 정당 소속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도 더 큰 포부가 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뭡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제 반대자하고 소통하는 거는
좌우 상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비료가 될 것이다. 네, 첩경을 여는 길이다. 나아가서 우리 김호준 총수하고 저하고 함께하면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점프지만 하여튼 재밌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김호준 총수의 그런 감 센스와 재치 그리고 저희 사명감이 합쳐지면 북한 동포들도 감동할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도. 저희가 이제 홍준표 대표 그 이전에 첫 번째 기록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그걸 가뿐하게 3배 정도 넘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탈당 이후 처음 나와서 홍준표 도저히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홍준표 당시 후보의 기록을 가뿐하게 3배를 넘었어요 또. 야, 그건 거의 막가빠 수준 분들한테 몇천 문자가 몇천 문자가 쇄도했고. 자, 지금 추세로는 아직 홍준표 대표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네, 꺾을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황영철 의원은 이런 말을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태경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제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황영철 의원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냐. 본인이 더 나은 점이 뭐냐, 어필해달라. 예.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더 잘할 거라고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과찬이시고, 제가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황영철 선배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 장점이자 단점은, 제가 지지자들한테도 도발을 한다는 거. 제 지지자들한테도 도발. 물론 제 반대자들한테는 일상적인 도발을 하고 제 지지자들한테도 가끔씩 도발해서 제가 사실은 통진당 때려잡은 최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자들한테 종북 욕을 먹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게 어떻게 그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포로가 되는 순간 자기 발전 없다. 자기 지지자들 포로. 네, 그 지지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가 일부 생겼어요. 생겼습니까? 아시겠지만 선물 폭탄도 오고. 선물 폭탄요? 네, 선물 폭탄도 오고. 문자 폭탄을 말씀하십니까? 문자 폭탄 말고 기프트콘. 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해서 뭐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유통기한 지났는데 하태경한테 보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제 페이북 댓글을 보면 아시는데 추세가 탄핵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욕이었어요. 제가 뭐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때 그랬죠 다들. 근데 탄핵 지나고 나서는 약간 칭찬 댓글이 조금 있다. 청문회 과정을 지나면서 보고. 하태경의 진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요. 그런데 최근에 기프트가 이렇게 날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특별히 하신 일이? 최근에 제가 그 말을 좀 좋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정상기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 말하니까 저한테 문자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100통 중에 한 통 왔네요. 하태 의원님 좋아요. 100대 1의 비율로. 그러면 그 황영철 의원과 비교해 본인의 장점은 여기저기 도발하기 때문에 다? 그죠. 좌우 가릴 것 없이 도발하고 돌직구를 던지고 거기 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른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아니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주로 참여한 분들이 아무래도 지지자 성향이 강한 분들이겠죠. 어쨌든 1위를 한 이유는 1위를 한 비결은 뭘까요? 일단 뭐 저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바른 소리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좌우 가릴 것 없이 폭탄 던진다는 바른 소리. 제가 보기에는 그 황영철 최고위원님이 황영철이요. 하태경 최고위원님이 고정 출연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그 기사 제목은 잘 뽑힐 것 같아요. 오늘도 사고. 그게 좀 기사 제목을 제가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건 아니고 제 소신, 사명감. 염두에 두시고 같긴 한데 오늘 혹시 나오신 김에 뭔가 이렇게 해주실 거 없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터뜨려주고 가겠다라든가 준비하신. 아무래도 이제 만만한 사안으로 저보다 한 수 위인 홍준표 선배한테 좀 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자, 해주세요. 시작. 홍준표는 한국의 메카시다. 한국의 메카시? 청와대 주사파 정권. 늘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뽑은 분도 유석춘 교수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들이 많죠. 그래서 말이 많죠. 그리고 혁신위원으로 누가 들어올까 저는 솔직히 좀 관심이 많고 저를 종북으로 먼 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홍준표 발 혹은 식 그 혁신이 되면 더욱 더 강경한 뭐랄까요 종북 이쪽 진영은 여당은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는 혁신이 되겠네요. 일종의 메카시 정당이 되지 않겠냐. 메카시 정당이. 그러니까 그 극우 이념으로 사실상 문재인과 이석기를 잘 구분 못하는 동일시하는 민주당과 통진당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당을 이념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발은 예전에도 계속 해오셨던 건데 좀 신선한 새로운 건 없습니까? 새로 준비한? 오늘 새로 준비한 건 좀 이따가 추미애 대표를 떠든. 추미애 대표?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양쪽을 다치는 작전으로. 국민의당도 또 있고요, 또. 국민의당은 뭐 지금 다들 뭐 비판을 하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더 보탤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탤 게 많지만 혹시 지금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이미 많이 했는데, 예. 같은 맥락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 아, 이제 이 머리급들만 하시는군요. 자, 그럼 추미애 대표 하시고 안철수 대표 하시고 쭉쭉 가보죠. 저보다 위에 급들만. 예. 자, 이런 문자도 왔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떠올라요. 옳은 말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라고 유명한 질타를 받았던 유시민 전 의원. 근데 저는 유시민 선배가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네. 저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좀 진화하지 않을까. 유시민 선배가 이제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한 10년 전에 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워딩이 있었죠. 예. 그렇죠. 싸가지 없게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호감 농객으로 바뀌었잖아요. 옳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하죠, 지금은. 논리 정연하게 하고, 또 친근감 있게 하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틀린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렇게 해요. 배울 점이 있다고 보고, 예.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유시민 선배, 예.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운동하실 때도 세대 차이가 나서 못 만나셨구나. 세대 차이가 좀 나죠. 많이 나죠. 하고 예. 유시민 선배 쓴 책을 제가 굉장히 애독자였고, 예. 유시민 키드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예,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 상당히 친근감 있고, 그 나이에도 진화할 수 있구나. 저도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그러면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등등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보시면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실상 정계에서 좀 퇴출 당하신 건데. 당하신 거예요? 네, 당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정치권에서는 가망이 없다. 작년에도 그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 네네. 사실 다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예. 국민의당이 치명타를 입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검증 실패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후보를 위한 폭로였어요. 예. 그래서 후보가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지는 게 마땅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사실은 박주선 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예. 그때 입장을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정치적 책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근데 퇴출됐다는 게 이제 그런 상징적 차원에서 이야기인가 아니면 여의도의 분위기랑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의원들끼리. 물론 언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자진 사퇴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끔씩 예수처럼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드물게 있죠. 그런 케이스가. 손학규 선배도 시골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시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부활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수까지 하셨고.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리는 약간 반반이거든요. 아까운 사람이라는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련까지 국민들이 좀 버리실 정도로 너무 늦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멘트를 한마디 하실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문자 숫자 계속 보시는데 자꾸 눈길을 돌려서 저기 화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꾸 갱신되고 있는데. 예, 겨우 500개밖에 안 돼요. 계속 욕 많이 해주세요.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예. 아직 홍준표 대표 1000개 뉴스 없고 김성태 의원이 기록했던 2000여 개의 뉴스 아직 안 됩니다. 철새. 예, 철새 이후에 거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때 대단했습니다. 폭파 직전이었어요. 거기는 배경음악 저는 오늘 배경음악 안 깔아줍니까? 예. 깔아드릴게요. 하태 주제로 하는. 자, 그럼 추미애 대표에서 또 한마디 하신다고요?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좀 제가 볼 땐 특징이 스프링 여사. 스프링 여사. 내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프링맨이다. 라고 별명을 다시 붙여줬는데. 튄다는 말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튀는 거 내일 튀는 거 다르고. 왼쪽으로 튀었다가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를 보면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그 절박한 과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정검 유착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요. 의심케 하는.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알았을 것이다. 36회 통화했는데 알았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도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이준석 구속될 건가 말 거냐.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속될 거라고 확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여당 대표라면 무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 검찰로부터. 그러면 정검 유착 의혹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박지원 아무런 그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정치적 공세, 경솔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비밀 제공하지 마라. 그렇죠. 왜 굳이 그런 비밀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존재감 높이는 정치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하는 일을 분탕 놓는 분탕 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통화해 보셨나요? 그렇게 느끼는지?
청와대 안 내렸는데 예. 청와대가 처음 국민의당 예. 그 입장 발표 조작했다고 나오고 나서 예. 입장 발표가 굉장히 약했어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 정도가 기본인데 그냥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예.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는 의지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저쪽에서 인정했으니. 아,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받아주자. 그냥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자. 예. 이 정도의 정치적으로 마감하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 지금 국면에서 추경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북핵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치권이 다시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달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당 때려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추미애 대표 이제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쓴 소리야 전국이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때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조대엽, 송영무 한번 재검토해달라. 이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야 관계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는 야당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경선 때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야당도 이제 발목 야당이 아니라 뺄셈 야당이 아니라 더 센 야당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하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그 정도 정치 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권의 발목을 잡는 여당, 발목 여당, 지금 추미애 대표는 제가 상정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요. 여당이 발목, 뺄셈 여당이 됐고. 여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을 잡고, 야당이 정부를 도와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형님 야당. 예. 이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야당이죠. 다른 야당이 그걸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겠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한 30% 내지 50%는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우리 당을 혁신해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제가 이번 포부였는데 안타깝게 2등을 했지만 우리 예원 대표랑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혁신 과제 중에 추모묵념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참배만 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보수 쪽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이 참배만 했죠. 근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이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됐는데 추모묵념도 과거에는 보수 쪽 사람들은 호국 영령 순국 선열에 대해서만 추모묵념을 하고 좌파 쪽 사람들은 다 빼고 민주열사에 대해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은 같이 하겠다. 국민 통합 묵념을 같이 하겠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추경이나 기타 꽉 막힌 현안들에 대해서는 딱히 바른정당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정부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씩 우리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공세 자제하자. 그거는 다 말이고요, 다. 실제로 공세 그때 안 했어요. 아니, 공세를 하건 안 하건 그런 건 다 말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뭐, 추경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뭐, 장관 그 임명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거나. 지금 보면 화끈하게 예를 들어. 효과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 문자를 지금 방금 돌파했습니다. 1차 방문 돌파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일날 채택되는 정보고사가 많아요. 환경부 장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노동부인데,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채택을 했어요. 거의 뭐 12시간도 안 돼서 채택이 됐고, 근데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럼 추경안은 지금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문병호 전 최고위원하고 얘기해봤더니 추미애 대표 사퇴밖에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추미애 대표 사퇴할 일은 없고요. 그거를 모를 일은 없죠. 그럼 현실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럴 때 바른정당이 착 아이디어를 내놔야 바른정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존재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인데 여당이 조대엽, 송영무 건에 대해서 둘 중 하나 최선 쳐라. 청와대에 바른 소리를 해주시면 물꼬가 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추경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정치권이 여태까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왜냐하면 조대엽, 송영무 이 두 분은 장관 되더라도 또다시 낙마하고 조기에 청문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다. 그래서 추경을 풀려면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막힌 고리를 풀려면 인사 한 사람 정도는 최소한 내줘야 이쪽에서도 다시 되돌아올 명분도 있고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지금 뭐 그게 정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창의적이진 않는데. 하태경만의 해법 이런 거 없나요? 지금은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됐든 아무래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추경 좀 도와달라고. 뭐 도와줄 마음 있다. 근데 당내에서 제 입지가 아니 우원식 형님께서 조대엽, 송영무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민주당에 유승민이 좀 돼달라.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죠. 말만 해도? 낙마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사퇴를 안 시키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렇죠. 여당 내에서 쓴소리 맨들이 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진짜입니까? 물건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뭐 문재인 인사가 실제 있다라는 말만 책임 있는 인사로부터 나와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추경 그 판이 다시 떼들어갈 수 있다. 협상에 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여당 내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 원식 원내대표가 인사 진짜 이 인사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 말을 하면 그런데 대통령 임명을 강행해서 거 봐라 대통령 불통이지라면서 또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협상을 잘 걸렸어 막 이러면서. 협상을 하겠죠 당연히. 당내 결정 격화 막 당청 틀어져 이러면서. 아니 원식 원내대표하고는 협상을 하죠. 예.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의도 내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좀 빌미를 다오. 그게 저는 정치라고 보는 거죠. 정치와 통치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용문자로 일단 문재인 대표 기록은 돌파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군이 역시 다르구나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시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문자로 갑자기 막 단시간 내에 많이 쏟아져서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돌파하셨어요. 욕으로. 근데 아무튼 저는 제 반대 진영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욕 많이 해주셔서 좋고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하지만 제 쓴소리는 제 반대자는 물론 지지자들한테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지자를 향해서 가장 최근 혹은 가장 강하게 던졌던 직구가 뭐였습니까? 최근에는 다들 그랬죠. 탄핵 때 하태경 왜 저렇게 설치냐. 네. 그래서 제 지지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통진당 해산에 앞장서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거의 영웅이 됐는데 탄핵에 앞장서면서 니 우리 동네 왜 오냐. 동네 오지 마라. 이 정도로 쓴소리를 듣고 실제로 저와 함께 했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 절반 이상이 사실 저를 떠났죠. 저를 떠났고 그 압력 때문에 사실 우리 김성태 선배나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돌아간 그게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직 제 지역구가 지금 바른정당 최고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부산 해운대가 원래 과거에 친박 세력이 강했던 것이고 서병수 씨.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 여당세가 세서가 아니라 친박세가 세다. 친박세도 세고 여당세도 세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지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저는 굉장히 정책 모험을 지금 감수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구를 옮기시려고 그래서? 전혀 없죠. 저는 거기서 승부를 할 것이고 지역구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국당 해산시키겠다. 한국당이요? 대한민국의 메카시 정당.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공산주의와도 싸웠지만 메카시즘하고 싸워서도 이긴 나라이고 그 대한민국은 통진당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바로 빨갱이 장사하는 메카시 정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 해산이 바른정당이 지금 일으켜야 될 탄핵 이후의 제2의 과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네, 통진당의 주장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을 해산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산시킵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은 아래로부터 해산시킬 겁니다. 아래로부터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그 안에서 도저히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1업으로 나오면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갈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던지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 오늘 가장 제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김총수와 함께 어깨 올리고 남북 통일 앞당기자. 북한에까지 목소리를 전파하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설악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설악어. 세미로가 콸콸콸. 검색창에 설악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 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헤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누가 멀리 있었나. 볼리비아 라파스 해발 4,000m입니다. 멀리는 몰라도 누가 높은 곳에 있었나 해서 1등을 자신합니다. 4,000m. 1등 할 것 같습니다. 4,000m면 백두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사시네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참여 방법을 몰라서 이벤트 참여를 못했어요. 예. 카톡이나 문자 참여 안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런 걸 안내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오십시오. 네. 전화번호를 묻는 카톡 문자도 옵니다. 카톡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1번 문자 참여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굳이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자, 하태경 의원 발음 많습니다. 네. 재밌다. 스트레스 풀린다. 네. 하태경 의원을 욕하면서. 어쨌든 반응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뉴스 비중을 좀 더 늘려달라. 국제뉴스를 제대로 접할 때는 뉴스 공정밖에 없다. 오늘 윤재순 대표 일본 소식 좋았다. 저희도 국제뉴스 혹은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인터뷰 앞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몇 명 늘었습니까? 여전히. 네, 10명. 야, 무슨 서로 약속 안 했나? 혹시 10명이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로 10명 이상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2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당 10여 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제가 문자 번호 안 알려준다고 했더니, 얘따 문자도 하고 문자를 보내셨네? 내가 차단했어! 그러면서. 자, 할 수 있잖아요. 4,000m면 숨쉬기 힘들 텐데. 그게 적응되셨나 봐요. 네. 네. 놀랍네. 4,000m. 거기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4,000m에서. 4,000m면 진짜 고산병이 사람에 따라서는, 체질에 따라서는. 네, 멕시코만 가도 사실은 빨리 걸으면 숨차거든요. 네. 4,000m 2배가 넘는. 저는 2,000m 가까이는 올라가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는 1,000m 이상, 1,000몇백 미터. 한라산 올라가면 1,950m. 네. 한라산 말고, 알프스 쪽에 이렇게 코스를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뭐 등산, 숨이 쉬어집니까? 제대로는 등산은 아니지만, 어지럽습니다, 사실. 네, 좀 훈련되지. 좀 체중 빼셔야 돼요. 아니, 그때는 날씨라고 가벼울 때였어. 올라가면, 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지럽거든요. 예. 오래 서 있으면 빙빙 돌고. 근데 거기 아예 사시는 분이라, 예. 전화 연결 아무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소개를 안 했네요. 누가 나오셨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칼 폴라니. 깨고 있지 않습니까?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수장님. 앞으로 정태인 연구소로 바꿔주세요. 우리 아까 국제 인사를 많이 소개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물이잖아요. 칼플란이. 그런데 정태인 수장님이 한국에서 이제 더 유명해졌어요. 예, 그러므로 정태인 연구소로 바꾸는 게 가입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주제를 보니까 세제 개편안이네요. 네. 세제 개편이. 이거 어렵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진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늘려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역시 증세입니까?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가 특징이었는데 그래. 많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했는데 돈 덜 거두고 복지도 안 해줘 이거죠. 예, 그거 했는데 이제 세금을 좀 더 내고 복지도 조금 올리자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 게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세만 하고 복지는 없었죠. 예. 근데 증세를 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한 게 아니고 담배세라든가 뭐 세액공제를 손댄다든가 이렇게 하고 복지는 하지 않은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도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대선 때부터도 그랬고 모든 정치인이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조세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늘린다는 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고 또한 세율이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율은 많이 손 안 대고 세금 내는 사람 또는 그동안 이렇게 면제해줬던 거 대상자를 늘리는 거. 사람을 늘리는 쪽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향성이라는 게 증세는 증세인데 세율을 갑자기 높이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면세 줬던 거를 대상자를 늘려서 면세 대상을 줄인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폭을 줄인다든가. 참여정부 때 세금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부세 트라우마거든요. 종부세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국민 1%인데 국민 절반 이상이 네,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은 평생 가야 집을 10채 혹은 뭐 몇 억 이상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는 분들 자기 살면서. 근데 화를 내요. 그때 당청 협의회를 갔는데 서울 국회의원들이 당시 열린우리당인가요?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떨어진다고 이 종부세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나도 언젠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낙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때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 9억이었던가요? 예, 6억이었는데 원래 저 청와대에서 받을 땐 6억인데 이현재 총리가 9억까지 올려놨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대상을 줄인 건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이제 세금 올리면 완전히 정권이 날아간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공시지가 9억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람이 당시 거래가가 뭐 한 15억, 당시 기준으로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갑자기 종부세가 늘어난 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수에다 그대로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고 그거에 과세표준은 뭐 한 70% 이렇게 내려가지고 세금을 때리는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종부세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때. 근데 그 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실거래가가 한 2, 30억 이상 되는 집. 예.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제시가가 그때 9억 기준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도 실거래가는 뭐 20억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상되는 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3천만에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막 반대하는 거죠. 네, 가구 2%고 본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걸 이제 막 언론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제 반대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종부세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건 부부 합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저 헌재 재판관님들을 잘 보니까 다들 종부세 대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여론을 주도했던 어떤 미디어 혹은 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학자들 이런 분들만 대상이었지 그 학자들에서 영향을 받은 소위 이제 서민들은 대상이 아닌 법원인데. 심지어 제가 그때 비서관이니까 1급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나중에 간 다음에 뜨뜻미지근해서 나중에 이제 쟤들 재산 얼마인가 발언했더니 전부 종부세 대상이지. 그렇군요.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정책이 힘을 얻기 어려웠던 겁니다. 내외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앞으로도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사실은 서민들 아무 관계가 없고 이익이 되잖아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면 그렇죠. 복지로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도 이제 반대를 그런 부자들의 논리에 이 사실은 서민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이거는.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세 가지가 커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60조, 50조, 60조 이렇게 막 바뀌는데 대체로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부가가치세는 건드리 참 힘든 거예요. 부가가치세 올리면 정말 정권을 잃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이 부가가치세 올리면 정권을 잃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간접세잖아요. 이건 물건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났죠. 올리면 그리고 이게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주를 마시면 재벌도 100원 내면 가난한 사람도 100원 내니까 역진적이지만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역시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기업들 법인세 이제 발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소득세를 좀 손을 보는데 세율이 지금 40%인데 세율을 42%로 올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건 안 올리고 그러니까 세율은 그냥 놔두고 이 최고 세율이 40%인데 그게 5억 이상이에요 소득. 근데 그걸 3억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대상을 확대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3억부터 40%를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소득세에 관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흔히 계속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명목세율이 있고 실효세율이 있어요. 명목세율은 법에 나오는 세율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40% 최고세율금 40%인데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명목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제를 하고 나서 실제 적용되는. 예, 근데 상속세는 7% 공제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면 일단 세금에서 7%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보면 내야 되는 어떤 과세 표준에다가 그 세금을 놓으면 이게 이제 실효세율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이 훨씬 낮다. 왜냐면 특히 대기업들한테 깎아주는 게 많거든요. 대기업은 특히 많이 받죠. 이걸로 빼주고 저걸로 빼주고. R&D를 하면은 이제 세금들을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2, 3조 돼요. 근데 그게 한 70%는 대기업이 받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빼주면은 결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실효세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실효세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 이제 감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특히 대기업에 관해서. 사실은.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중소기업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그런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에 받습니까? 왜냐면 R&D를 갖다 중소기업이 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기업은 힘든 튼튼한데 특혜도까지 받아요. 그렇죠. 투자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전부 투자 부추기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건 대부분 대기업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46.8%예요.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사람이? 저 거의 이제 절반인데. 그게 소득이 안 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는 32%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2014년에 46.8%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네요. 역시 우리 최경환 조원동 작품인데. 그때 왜 세액공제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증세한 거거든요. 부자들. 근데 또 난리가 났어요. 아까 똑같아요. 종부세 때 난리 난 것처럼 세액공제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사실은 세금을 더 거둔 거니까 세액공제 손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서민 증세했다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늘려버린 거예요. 한 15% 감면을 늘려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야 그러니까 되는데. 자기가 낼 만큼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이제 면세가 많아진 거죠. 그 면세도 사실은 돈을 아주 많이,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절반에 가깝게 돼버렸다. 네, 기업도 46.1%가 면제예요. 근데 그 중에 33%, 3분의 1 정도는 손실을 봐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뭐 감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이건 다음 주 한 번 더 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